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사다난한 인연이었죠. 청취자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나요? 안타깝게도 경제 점수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 100서까지 발간했네요. 100서 특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광린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경제통이십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100서를 내신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작한 것이 한 60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1962년도에 경제 발전 5개년을 세웠을 때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80불밖에 되지 않았고 네. 당시에 북한이 120불입니다. 우리가 수출이 그때 5천만 불밖에 되지 않았고 북한이 1억 불입니다. 이러던 것이 한 60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세계 6위국, 3050 클럽 가입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들고 난 뒤에 2년 동안에 보면은 경제가 모든 지표들이 국민 생활이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해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황교안 대표 들어오시고부터 우리가 실정 100서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여 분이 고생을 해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2년 되는 차에 발간을 했는데 왜 100서를 이름을 징비록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1592년부터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서해 유성룡 당시의 재상이죠. 네. 이고 병조 판서도 겸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은퇴 후에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가셔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게 임진왜란이 어떻게 발발했고 그 원인은 뭐고 참상이 어떻게 했고 반성할 바는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기록을 했는데 예. 그 서문에 보면은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징비록이라는 건 한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징계할 징자, 삼가할 비자. 이래서 자신을 징계해서 후환이 오지 않도록 삼가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들, 국민 모두 입장에서 징계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야당의 목소리를, 그리고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술해서 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2주년 경제 성과가 양호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거시적 경제는 성공이라고 했거든요. 자유한국당 평가와 많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꾹 정부에서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거시경제 지표는 뭐 건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도 뭐 그렇게 좀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 20년 전에 1998년에 IMF 당할 때 정부에서 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기본은 건실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터진 게 IMF입니다. 예. 그리고 경제가 이제 양호하다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 보면은 물가를 드시고 실업률 드시고 외환 보이고 드시는데 그게 경제의 주 지표가 아니거든요. 물가가 뭐 1% 미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생활 물가들은 대부분 올랐고 서울의 물가가 국제도시에 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경제가 발전이 되면은 성장이 되면은 물가는 어지간히 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경유에 대해서 세금 보조하다가 이게 5월부터 이제 끊어지는데 앞으로 물가도 안심할 수가 없고요. 실업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실업률
지금 현재 3.9%는 13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체감, 특히 그 경제하시는 분들의 90% 정도는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이 위기이거나 위기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한 80% 국민은 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국민 뭐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소득주도 성장하는 거 이거 좀 멈추어 달라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과 경제하시는 분들이 좀 진실된 지표를 보고 인정하고 국민하고 야당한테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한 걸 보니까요. 이 좀 경제를 이렇게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돼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부총리 어떻게 보면 경제 이제 수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모든 경제 정책이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깥 여건이 안 좋다? 자, 봅시다. 우리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1, 4분기에 6.4% 깜짝 성장을 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성장했죠. 미국도 연율로 3.2%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 밖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고 이웃 일본도 고용이 완전 고용이 이랬지 않습니까? 네. 자리는 이렇게 취업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자리는 2개씩 지금 나와 있고 사람이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어렵게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과 중국의 며칠 후 되면 이제 타결이 되겠습니다는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좋은 면은 아니지만은 굳이 해외 요인을 따질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 경제가 위기가 있었을 때 큰 위기 2번 90년대 말에 IMF 사태하고 2008,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 2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밖에서 온 위기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이 우리가 닦고 있는 그보다 국민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의 위기는 국내에서 만든 새 정부에서 만든 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 이게 언제 풀릴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네, 예전에 그런 상황과 비교하면 대외적인 요인은 약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할 바에 달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백서 내용을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10가지를 꼽아 놓으셨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첫 번째로 꼽으셨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국민의 80% 정도가 폐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비교를 학자분들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끈다. 학생들한테 학점을 잘 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굳이 소득주도 성장을 해본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서 소득주도 성장 한 반쯤 되는 거 해봤는데 예. 유명한 그 피그스라는 마이너스 소득을 일으킨 피그스 4개국의 별칭을 얻으면서 재정위기로 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막스 경제학에서 시작해 오면서 신케인지안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 이렇게 표현해 오던 것을 범위를 넓혀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왔는데 예. 모든 분들이 그게 정상적이지 못하다.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바꾸어 주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조금 다행인 것은 한 2년 지나고 나서 요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씀 주로 하시지 않으세요. 네, 혁신성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꾸고 포용성장이라고 하는데 기왕이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의 첫 단추인 최저임금, 두 번째 단추인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정규직 괴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과 또 경제학자들과 또 야당도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됐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저임금은요 2년 만에 30%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유수당이라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무려 2년 만에 55%를 올렸는데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베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계소득 통계라는 게 있는데 네. 하위의 생활이 어려운 20%의 생활 소득과 상위 20% 소득은 역대 최대로 빈부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앞에 가계소득이 아니고 임금소득이라 이렇게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 소득은 늘었기 때문에 예.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소득격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금소득격차가. 그런데 전체 가계소득, 그리고 예를 들면 650만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기업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소득을 포함한 전체 가계소득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실된 통계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 의지를 밝혔는데요.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 이제 또 결정됩니다. 예. 얼마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동결해야 된다고 보고, 굳이 올린다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 또 생산성 증가율 정도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인상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예. 주유수당을 빼고 2년 만에 30% 가까이 29.1입니다. 올렸으니까 내년에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10% 정도는 올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 일하는 사람 입장도 중요하지만은 돈 벌어서 이 주는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식당 하는 사람, 편의점 하는 사람, 이분들 지불 능력, 이것도 생각해 줘야 경제가 뒤뚱뒤뚱하지 않고 균형 잡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취업난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 월급 받는 취직자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 취업자 증가가 정부가 3월 달에 25만 개 증가했다고 보는데 공공 부분이 20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돈.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65세 이상이 22만 개 늘어납니다. 대부분입니다. 쉬어야 되죠. 그분들은. 그런데 오히려 가장으로서 한참 일해야 될 30대, 40대는 딱 25만 개가 감소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정말로 줄어오던 농업 부분, 대부분의 여기는 임금을 받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가족 종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 정부 들고 2년간에 농업 부분에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8만 개가 증가됐습니다. 네. 일자리 만들어야 할 제조업에서는 11만 개가 감소가 됐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갑자기 돌아서는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36시간 해서 1급을 전부 합치면은 월급으로 한 16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이분들 일자리로 환상해 보면은 전체는 25만 개 늘었다고 하지만은 이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34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고용의 질이,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도 한번 유심히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정책의 대안으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원래 자유한국당이 새로 출범하면서 일단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경제 실정 백서위원회를 만들어서 2달 동안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2020년에 있는 총선을 앞두고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 만나서 5월 안에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경이 두 가지인데 법에 맞는 추경은 뭐냐 하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그 이번에는 대규모 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 산불하고 있었죠. 산불이라든지 포항에서의 지진 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추경의 요건도 맞고 네. 빨리 그분들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내년도 선거를 앞둔 선심용 이런 사업들을 많이 끼워가지고 오고 특히 지금까지의 추경과는 달리 빚을 내가지고 국가 채무를 늘려서 추경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래 있는 재해에 대한 추경만 정부에서 수정해서 국회에 가져오면은 야당도 협조하겠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고요. 네. 참 다행인 것은 어제 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에 새로 당선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급히 추진해야 될 재추경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협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추경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예. 알파라는 게 알파인 게 뭔가 보지만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뭐 생활 에소시라는 이 얘기로 뭐 해서 전부 다 정치적으로 뭐 판단한 추가 경정 예산을 끼워가지고 온 게 않나. 예. 이게 알파인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추경안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한 이게 활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장외로 갔다, 국회로 돌아온다, 장외투쟁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국회 활동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하면서 민생 대장정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부산, 뭐 대전, 서울, 호남 전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정말 재추경,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하면은 아마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